꽃이 피기 시작하는 4월 2일 교사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한준희,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신 김세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라고 기본소득 실현을 목표로 열정가들이 모여있는 시민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네. 기본소득 하면은 저희가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번 대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저희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이재명 후보와 뭐 큰 관련이 있는 단체다라고 이렇게 좀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우리 단체와 후보 간의 뭐 직접적인 관계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누구라도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정치인이라 그러면 같이 논의하고 뭐 같은 활동을 하고 뭐 그럴 의향이 있고 또 그렇게 왔고, 특히 이재명 지금 이제 상임 고문이 되셨죠. 근데 그분이야말로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역임을 하시면서 기본소득을 실제로 실험을 하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하나의 그 상징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그래서 기본소득 하면 이재명, 또 이재명 하면 기본소득 이렇게 떠오르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들도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 아주 중요 공약으로 좀 내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응원했었어요. 저분이 당선이 되시면 어쨌든 기본소득이 일부든 전체든 뭐 시간의 문제는 있겠지만 실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좀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좀 결과는 좀 안타깝게 되긴 했죠. 근데 그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선을 지원하거나 그런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선거법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정치단체가 아니라서 저희는 이제 개별적으로 기본소득이 실현되길 바라는 분들이 캠프 안으로 이제 많이들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죠.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그래서 저도 역시 그 기본사회위원회라는 후보 직속 조직이 꾸려졌었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부위원장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좀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의 뭐 정책이라든지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이재명 당시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상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서로 관계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그 이 조직에서 캠프에 가서 일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네.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에 대한 방향성으로 간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워낙 대선에서 기본소득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커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대선과 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셨는데, 대선은 대선이고 끝났지만 그래도 기본소득 국민운동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윤 당선인께서는 아마 기본소득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아직 뭐 네. 공약 사항에서도 없었고 전혀 뭐 그런 예상이 안 되는데, 네. 그럼 우리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에서는 네. 향후 앞으로 어떤 기본소득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인지 좀 궁금해요. 아, 네. 원래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하고 4개월 됐네요. 근데 저희는 목표가 항상 뚜렷해요. 그냥 처음부터 기본소득 실현인데, 근데 그 지난 1년 4개월 동안은 출범식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지금 거의 130개 이상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네요. 정말 네. 빠른 시간 동안 진짜 확 저희도 이렇게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막 여기서도 출범을 하고 싶다 막 이래서 사실 그 출범식을 그 준비하고 진행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이렇게 빨리 가버린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까 그 이준우 회장님께서 뭐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하든 안 하든, 근데 또 국민의힘의 정강정책 1호가 기본소득이에요. 네, 아마 모르신 분들 좀 많으실 텐데 그분들은 진짜 기본소득을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됐어요, 또 그것도. 근데 이번에 아마 대선 윤 후보님께서는 아마 그쪽을 신경을 뭐 안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쪽 정당도 정강정책 1호를 했기 때문에 폐기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앞으로 얘기가 나올 것이고, 이따가 뭐 또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본소득은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그래서 이제 저희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실현을 해서 제대로 뭔가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공론화 작업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뭐 이진우 회장님도 그러시고 여기 좀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전에 몰랐잖아요, 사실 기본소득. 지금도 많이 몰라요. 그렇죠. 사실. 근데 알고 나면 사람들은 찬성을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알려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이제 공론화 작업은 원래 경기도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제화까지 가는 게 목표가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법제화까지. 네. 그럼 만약에 뭐 찬성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까지 안 되면 뭐 최종적으로는 뭐 국민투표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압박을 해야죠, 저희는. 네. 그런 역할들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하셔야 되니 네. 기본소득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좀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너무 지금 사람들이 되게 기본소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그죠, 많아요.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본소득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국가가 주는 돈입니다. 국가한테 돈 받아보셨어요? 일단 예, 때때로 뭘로 받으셨어요? 그 재난지원금 한 번. 몇 번 아, 그렇죠. 받았어요. 이제. 군사는 몇 번 번 그렇죠, 그렇죠. 받았어요. 네, 군사는 앞서가는 저는 한 것이- 번 받았어요. 어. 네, 저는 사실 네. 이제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은 받기 힘들었지만 네. 이제 이런 기본소득 같은 게 어르신들이나 네네. 장애인들이나 이런 뭐 좀 취약계층들은 기존에 좀 받았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국가가 그동안 준 돈들은 조건이 항상 붙었어요. 선별적으로. 취약계층, 예. 가난하거나 네. 아프거나 어느 연령대를 넘거나. 왜 코로나 확진되니까 뭐 준다고.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국가가 그동안 돈을 줄 때는 국가는 그거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살림을 하는 집단이잖아요. 네. 근데 국가가 누구한테인가 그 세금 중에서 줬다는 거죠. 근데 항상 조건이 붙었어요. 그렇죠. 뭐 아니면 공무원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네. 국가에서 돈을 받는 건데 이 기본소득은 누구한테나 주자는 거예요. 그 생각이야. 이 생각을 누가 했냐면 아무 조건 없이. 조건 없이. 근데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그거 싫어하고 없는 사람은 그걸 더 되게 근데 바라고. 부자들은 네. 사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죠. 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의외로. 몰라서 그런데 일한 만큼 줘야지 누가. 왜 내가 일도 안 했는데 왜 줘? 앉아서 이런 맞아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제일 처음 생각한 사람이 이 기본소득이라는 생각의 씨앗이 바람에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두 명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을 왜 썼냐면 앵클로저 운동 혹시 아시나요? 앵클로저 운동.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는 다 공부를 안 잊어버렸어요. 해가지고. 그죠? 근데 앵클로저 운동이 뭐냐면 영국의 귀족들이 농사 짓는 땅을 전부 다 양 키우는 목장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농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냐면 이 귀족들의 땅을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요만큼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먹고 살았는데 그거마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 귀족들이 되게 냉정하고 잔인하게 이 사람들을 그냥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국가에서 뭐 보호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로 간 겁니다. 뭐래도 좀 있나 해서. 근데 도시로 갔는데 뭐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좀도둑, 강도 뭐 이런 걸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당시에 좀도둑만 해도 뭐 무기징역, 사형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토머스 모어가 그걸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계의 수단을 누구한테 제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몇백 년 흐른 후에 토머스 페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 성함들이 다 토머스네, 토머스. 기차가 생각나는 것 같은데. 아, 토머스 기차. 기차가 짱이죠. 그래서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도 혁명가였거든요. 그분 감옥 가셨습니다. 네, 뭐 저 프랑스 혁명이나 뭐 미국의 어떤 독립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의 그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뭐 정의에 대해서라는 책도 쓰고 근데 토지 분배의 정의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다 자기 생각의 씨앗을 쓴 거야. 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나 도움이 된다.
아, 존재. 그냥 일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우리한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세상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왜 아동수당을 줍니까? 갓난아기는 가장들한테 힘을 줘요. 그렇죠. 방긋방긋 웃고 그러면 아빠가 힘이 나서 또 더 열심히 해서 사회에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 땅을 개인들이 소유를 하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인간 이외에는 누구도 그 땅을 소유하지 않잖아요. 예. 땅은 공공의 것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공공의 뭐 여러 가지 뭐 공유자산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 땅은 소유하면 안 된다. 대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경작을 해. 만약 노동을 해가지고 옥수수를 생산해내고 그러면 그 경작물은 그 사람이 가져가도 돼. 근데 이거 땅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오는 가치는 모두가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고인중개사 거예요. 사람 들으면 진짜 그렇죠. 돌아버려요. 네. 아니 그 당시에 아, 네. 아니 근데 이 생각이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이 생각을 뭐 누구나 찬성했겠습니까? 뭐 급진적이다, 공산주의적이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생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죠. 자기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나. 그런데 이 생각의 씨앗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아니 없어졌을 수도 있어. 그냥 아예 말도 안 돼. 그러고 뭐 그분 저기 뭐 감옥에서 있다가 뭐 돌아가시고 그 책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않고 아니면 누군가 관심 갖다가 또 없어졌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전 세계에 계속해서 씨앗이 퍼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은 정말 많이 연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정말 복지만 가지고 되는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서 만들어낸 건 공동이 다 나눠야 가져야 되지 않나요? 예를 충분히 들면 이해하겠어요, 저도. 우리나라의 그 충남 보령군에 가면 장자도라는 섬에 있거든요. 예. 거기에 주민분들이 누가 기본소득 공부한 건 아닌 것 같아. 이분들이 요 바다에서 나오는 자원들 있잖아요. 어족 자원이라고 하죠. 생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과연 누구 한 사람의 소유냐? 우리 공동의 것이다.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노동을 해서 공동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거 공산당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산당은 네. 그냥 모든 걸 국가가 소유하고 뭐 누구나 똑같이 배급해주는 능력이랑 식으로. 상관이 없이 나누는 거죠. 근데 그 장자도에 계신 분들은 공공의 노동을 해서 똑같은 노동을 해서 똑같은 몫을 나눠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복하고 해삼 노동을 해서 2019년에만 한 1,300만 원씩 나눠 가주셨대요. 그리고 전복하고 해사며? 전복하고 해삼을 이제 판매를 한 거죠. 와. 그리고 구성원 중에는 그 노약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한테 나눠드린 거예요. 어허. 똑같이요? 네. 오, 이게 쉽지 않은데. 그 기본소득을 사실 제대로 좀 공부하시려면 인류학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원시공산제 30만 년 전부터 1만 년 전까지 우리 호모사피엔스들이 원시공산제 속에 살았죠. 근데 소그룹을 이뤄서 생존하기 위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식량을 구해오고 수렵과 채집을 해서 구해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동체를 지켰죠. 아기를 돌본다든가. 그래서 가져온 걸 똑같이 나눴어요. 너 일도 안 했는데 너 이걸 왜 먹어? 너 좀만 먹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류에 그런 것이 사라진 거죠, 사실. 아, 옛날에 있었다. 예, 옛날은 그 공공의 몫을 실현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나서 그런 게 사라진 거죠. 뭐 소수가 더 많이 갖고 다수는 조금만 누리는 그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자본주의죠. 그래서 토마스 페인이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좀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일부러 기본소득을 나눠주기 위해서 없는 돈 만들어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그 안에서 혹시 공공의 뭐 같이 기여를 해서 만든 몫이 있지 않느냐 그걸 찾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찾았죠. 찾아서 혹시 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다 같이 나누자는 게 기본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 돈이면서 조건도 없고 근데 이제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이왕 만약에 줄 거면 이제 가정이죠.
그냥 매달 주자. 현금으로 주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져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눠주는 이제 어떤 그 재원 마련은 공공의 부, 공유부를 나눠서 주자. 예를 들어 뭐 알래스카에 있는 그 석유가 네네, 그렇죠. 뭐 그런 거. 네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도 있을 거고, 네, 네. 뭐 국토세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거, 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예. 지금도 사실 아프리카 일부 부족들은 사냥을 하면 그거를 모두에게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30만 년 전으로 안 가더라도 네, 네, 네. 그런 개념에 있어서 이제 이게 복지라는 부분이 네, 예전부터 있었다라고 네. 볼 수 있다는 근거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소득이랑도 연관을 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네,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돈을 받는 건 사실 좋아요.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돈을 무조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네, 사실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선가는 내가 낸 돈이 나오지 않냐. 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내가 100만 원을 내면 그걸 다시 1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요소 때문에 8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또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돈을 나눠주는 건 좋은데 재원은 과연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아, 네. 돈을 어디서 걷어서 우리한테 주는 건가? 네. 혹시라도 내 돈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건 네.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당연히 걱정이죠. 네, 제일 관심 맞습니다.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별도로 만든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소득은 사실은 국민들이 처음에는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국가가 나한테 조건 없이 그냥 줬네? 액수가 얼마가 됐든. 예. 그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이내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50만 원을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매달 한 4만 원 정도 나눠주겠죠. 50만 원. 부담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25조 원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경제 대국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00조예요. 작년이 556조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25조 원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 중에서는 어떤 항목이 무조건 그걸 써야 되는 항목이 있어요. 강제로 배정이 돼서. 근데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좀 조정하거나 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25조 원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연 5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4만 원 정도 매달. 4인 가족이면 200만 원. 뭐 충분하지는 않아. 충분하지는 않은데, 그러면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께서 이제 대선에서 100만 원 얘기하셨죠, 전 국민. 예, 맞습니다. 100만 원이면 연 100만 원이면 50조 필요하거든요. 50조도 100만 원, 50조 정도도 뭐 추가 증세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25조 원은 아까 말씀하신 그 정도에서 하고, 나머지 25조 원은 연말정산 받으시는 거 있으잖아요. 많이 받으시나요? 연말정산은 세금 낸 거에 대해서 이제 돌려주는 거잖아요. 매년 2월 하고 뭐. 그런데 이 세금 돌려주는 게 원래 세금의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국가 살림, 두 번째는 부의 재분배.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내고, 이런 걸 이제 누진세라고 하죠. 못 버는 사람들은 조금 내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누진세 기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부를 분배하는 기능이 상당히 좀 약한 나라래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세금으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역진세가 그거죠. 더 버는 사람들이 더 가져가는 거. 연말정산이 역진세예요. 돈 더 카드로 많이 쓴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더 많이 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말정산에 1년에 한 60조에서 80조 원 정도 이게 생기거든요. 60조에서. 근데 이 뭐 60조나 80조 중에서 한 25조 원 정도를 분배 기금으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좀 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요 50조 원 정도면 연 100만 원. 그럼 연 100만 원이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죠. 뭐 송파, 그렇죠. 세모녀, 살인, 뭐 그런 것도 벌어지지 않고, 네, 그럴 수가 있죠. 네. 한 가정에 한 4, 50만 정도 책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단계를 늘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 국민들이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재원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있는 돈 가지고도 4인 가족 연 400만 원에서 충분히 우선순위를 쓰고. 이쪽으로 더 이렇게 네, 확보하는 게 중요한 네네.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다가 요거는 우리 능력에서 좀 더 거두면 뭐 토지 뭐 보유세라든가 이런 걸로 거두면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재원은 얼마를 매달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어쨌든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더 확산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예, 말씀드리면 이 기본소득이라는 건 뭐 없던 걸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누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를 국가한테 요구해서 받아내는 운동이거든요, 사실은. 재원은 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재원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제가 필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광고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유튜브에 군산 교사모 검색하시면 저희 지금까지 방송했던 거 전부 올라와 있거든요. 너무 유익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꼭 검색해 주시고요. 저희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광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우리 가게를 좀 홍보하고 싶다. 뭐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이런 거 알리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재원의 얘기에서도 좀 했지만 우리가 너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들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좀 많이 이루어져 왔죠. 그 토마스 페인의 그 생각의 씨앗을 실천하신 분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몰랐죠. 교과서에 노예 해방으로 알고 있는데 노예를 해방하고 땅을 나눠줬어요. 무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계 수단을 제공을 한 거죠. 그리고 요 생각을 또 발전시킨 분이 계세요. 그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 이분이 미국에서 이 국민운동을 시작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에서 학자나 정치인들이 논의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모여서 기본소득을 달라. 원래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공유불안 몫을 달라. 요청하는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셨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네,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존경을 했던 한 정치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치인이 됐을 때 이 기본소득을 실현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알래스카의 주지사입니다. 이분이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나온 거예요. 예. 이걸 공공의 몫으로 해야 되겠다. 공유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연 1,000불에서 2,000불 정도 나눠준 지 꽤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유전이 또 발견이 돼서 그것도 또 이제 기본소득 재원으로 해서 또 나눠준다고 하니까 2,000불 이상 또 되겠네요. 이런 정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의 스테이트가 한 나라 개념이잖아요. 알래스카라는 나라에서 미국이 하는 주긴 하지만 나라의 어떤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지금 실험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실현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많은 선진국들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기본소득 실험을 적극적으로 펼친 나라들이 다 복지 선진국들이야. 핀란드, 스위스, 그러니까 뭐 시도를 했거나 실험을 했거나 캐나다 이런 나라들, 미국 복지 선진국들인데 이따 이제 복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나라들이 계속 실험을 해왔어요. 근데 다 성공적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실험을 시작한 데가 캐나다거든요. 캐나다의 매니토바 여기는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동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 2개를 뭐 선택을 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하듯이 농촌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자존감도 높아졌고 범죄율도 줄어들고 그런데 그게 스톱이 됐죠. 스톱이 된 건 그 기본소득이 실패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교체되듯이 다른 분들이 이제 이 정권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험을 중단하고 이런 실험들은 지금 계속 되었어요. 선진국에서 되었고 지금은
후진국에서 이런 실험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자금을 누가 되느냐? CEO들이 됩니다. CEO. 미국의 뭐 유명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EO들이 있죠. 그분들이 기금을 마련을 해서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란, 몽고 이런 데도 우리가 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뭐 천연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마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험이 계속 지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전에 이렇게 배웠던 부분 중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하다가 네. 미국에서는 서부 개척 시대에 땅들을 나눠줬잖아요. 네. 땅들을 막 나눠줬는데 그 땅들을 어쨌든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개간을 하든 뭐 공장을 짓든 뭘 하든 개발이 돼야 그게 가치가 있는 땅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철도가 개발되면서 그 땅 가격이 엄청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랑 네. 땅을 받은 사람들이랑의 빈부격차가 네. 생기는 거죠. 다 똑같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땅을 받았던 사람은 물론 그때 당시에 가난했지만 땅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분도 노력했겠지만 부동산이 올라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부자가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이거는 불평등하다. 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땅을 이제 뭐 국유화 해가지고 그거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개념이랑도 좀 네. 맞아 떨어질 것 같은 생각도 좀 네,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어느 한 곳에 지하철이 생기면 예. 그 주변에 땅값이나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근데 그 지하철을 생기게 하도록 한 건 우리 모두의 노력에 의한 거예요. 세금을 걷고. 근데 그 세금을 들여서 공공의 것을 만들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몫은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지하철을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노력해서 만든 그렇죠. 건데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네. 혜택을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세금으로 해서 그게 바로 토지배당이라든가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죠. 네. 그게 바로 토마스 페인이 처음 얘기한 그 정신이에요. 그리고 저기 잠깐 말씀드리자면 중간에 그 설경영님께서는 네. 댓글을 평상시 원래도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잘 배우시겠다고 네. 말씀을 하시면서 요즘 보면 상식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데 국민이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는 전체주의적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댓글도 남기셨습니다. 그 변호인의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막 법정에서 토론하는데 대한민국처럼 국가의 그러니까 권한이 아니라 권력 기관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동안 군부가 잡고 뭐 그러면서 독재를 하고 그런데 사실 국가는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는 국가에 요청하는 거예요. 공유부 찾아내, 너희들이. 네. 그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존의 그런 다른 복지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좀. 그러니까 이제 복지랑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근데 복지는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부러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풍요롭게 산다 그러면 복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복지가 왜 생겼나요? 빈곤이라는 현상이 생기면서 복지가 탄생하게 됐는데 아까 그 도시의 이 엔클로저 운동으로 그 거린이나 강도가 된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너무 많이 밀려든 거죠. 그래서 그 영국에 있는 그 유럽에 있는 어떤 학자가 또 책을 쓴 거예요. 국가가 이 빈민층 계층들을 책임져야 되지 않는가. 그게 이제 복지의 시작이거든요. 그것도 생각의 씨앗이에요. 근데 지금 복지 당연하죠. 복지가 급진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제 전복적인가요? 복지라는 생각 위험한가요? 이제는 뭐 너무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너무 당연해서.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쓴 젊은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숨어 다녔대요. 이 책이 세상에 알려줄까봐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는 복지라는 게 없었어요. 국가에서 빈민들은 너무 많았는데 누가 복지를 했냐면 종교단체에서 자선사업으로 귀족들한테 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구제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걸 국가가 하라고 하니까 종교단체가 반발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기의 고유 영역을 침범할까봐 이 사람이 좀 겁을 먹었었는데 한 군데에서 실험을 했어요. 이걸 복지를 뭐 이렇게 기본소득 실험하듯이 실험을 했고 그러다가 이 빈민층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 되겠다. 국가에서 책임지자. 대신 그걸 한 거야.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먹고 살게 해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을 준 거죠. 이게 바로 공공부조라는 겁니다. 공공부조. 네, 지금 대한민국에 공공부조 있어요. 네. 복지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저 지금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럼 일할 수 있습니까? 이거부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일을 줍니다. 네. 그리고 없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다른 지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복지 중에 첫 번째예요. 빈곤이 없으면 사실 공공부조 필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이 또 하나가 있었죠. 산업혁명이라고 있었어요.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급이 등장을 했죠. 프롤레타리아. 근데 그 당시에 공장 노동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너무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냥 빈곤층이야. 너무 비참하게 거의 뭐 짐승보다 기계적으로 약간 살았죠. 나은 정도의 풀칠을 하면서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분들이 공공부조 혜택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공공부조를 받아야 되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인데 국가에서 법을 개정을 한 거죠. 영국에서. 당신들은 공공부조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월급 받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래를 뭐 설계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월급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다가 걱정이 된 거죠.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또 그때 한 학자가 책을 한 걸 또 씁니다. 금융기법으로 당신들끼리 이 돈을 모아서 나중에 아프면 거기서 이렇게 돈을 주는 그런 사회보험을 제시를 한 거예요. 프롤레타리아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월급 받은 거에 돈을 이렇게 상조처럼 떼서 힘들거나 일을 못하게 될 때 실업수당 같은 걸로 이렇게 제공을 받았죠. 근데 이걸 국가가 흡수한 거예요.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사회보험.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4대 보험 있죠. 네.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이렇게 고용보험, 뭐 고용보험 이런 거 산재. 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 금융기법 프롤레타리아들이 그 학자에 의해서 했던 그게 국가에서 흡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회보험이 있죠. 그 당시에 그 책을 쓴 사람도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급진적인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감옥에서 그 의문사를 당했어요. 의문사. 네. 요즘도 그러니까 새로운 노예 해방이든 무상급식이든 공공부조든 사회보험이든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 위험하다는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선구자들인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어떤 리더에 의해서 실험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제도로 실현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이건 복지는 이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네. 특히 사회보험이란 급여 소득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죠. 그렇죠. 급여가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못 살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갑자기 기본소득 논의가 그동안 우리는 기본소득 없어도 살았어요. 예. 누구에게나 일자리가 주어지고 뭐 금융소득도 있었고 뭐 부동산 소득도 있고 특히 뭐 급여소득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기본소득 뭐 괜찮네. 근데 필요를 못 느꼈죠. 근데 요즘 특히 대한민국에서 복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4대 보험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중산층들이 비정규직화되고 요즘 노동을 보면 예전처럼 그냥 고용주간에 뭐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4대 보험 들어주고 그렇지 않은 노동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플랫폼 예. 노동도 생겼죠. 프리랜서들도 있고 막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더 이상 4대 보험을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왔어요. 다들 힘들게 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너무 기계들이 똑똑해졌죠. 그래서 예전의 기계들은 우리의 노동을 빼앗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의 노동을 돕는 역할을 했죠. 이걸 이제 일자리를 보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의 기계는 우리 일자리를 보완해 줬어요.
우리가 꼭 필요해. 얘를 이제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에 나오는 기계나 인공지능은 일자리를 대체하죠.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자리는 계속 있어요. 근데 거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제 점점 사람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쵸. 우리 주변에서 보죠. 네. 식당에서도 주문 받으시는 분들, 마트에서 계산하시는 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방탄소년단이랑 그 CF를 하는 로봇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강아지처럼 네 다리로 이렇게 한 대에 8천만 원 하는 예.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개발을 한 거죠. 현대차가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를.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너믹스는 인간이 없어도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인간이 하는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로봇을 개발해온 회사예요. 근데 완성시켰어요. 이걸 현대차가 인수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정신 팔려 있을 때. 현대차는 과연 이 로봇 회사를 왜 인수했을까? 재밌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그쵸. 더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CEO들은 그걸 느꼈을 거예요. 한 명이 감염이 되면 공장이 폐쇄가 됩니다. 예.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죠. 그죠. 그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안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역병이라는 게 2년 이상 간 역병은 처음이거든요. 코로나처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 전염병에 걸리는 사람들보다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로봇을 더 선호하게 될 거고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지금 제일 빨리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밀도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근로자 10,000명당 로봇 도입 대수. 우리나라가 거의 1,000대에 육박합니다. 세계 1위예요. 이미요? 네. 요. 2019년도에 800대 정도 돼서 세계 2위였거든요. 2020년도에 900대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 아마 1,000대 넘어갈 것 같아요. 10명당 로봇 한 대인데 근데 예전에 그 로봇 들어와봤자 우리 일자리 안 뺏겠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이 1,000대는 우리 일자리를 다 뺏는 걸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은 직원 1명 필요합니다. 혹시 두부면이라고 드셔보셨어요? 두부면요? 두부로 국수 만든 거. 두부고기는 먹어봤어요. 두부면이 대박이 났어요. 풀무원에서 두부로 국수를 만들었는데 그 두부 국수를 만드는 공장이 한쪽 면이 180m예요. 이쪽 180m, 이쪽 180m. 얼마나 큽니까? 예. 거기에 근로자 30명밖에 없어요. 기계가 다 이렇게 그렇죠. 정교하게 다- 막 다 잘라가지고. 두부도 이제 기계가 만드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지금 일자리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일자리를 못 가신 분들이 이제 플랫폼 노동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근데 플랫폼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2019년도에 50만여 명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 얼마일 늘어났겠죠. 것 같아요? 글쎄요.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 2019년도에 50만. 하나만 찍어보세요. 이진우 회장님 찍어보세요. 150만? 220만입니다. 너무 많이 늘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4대 보험 혜택도 못 받고 맞아요. 위험하고 그렇다고 소득이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고 극소수만 뭐 억대 연봉을 받으신다고는 하는데 이건 평생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이런 걸 내몰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신 분들도 점심시간에 라이더를 하십니다. 배달을. 점심시간에 밥 안 사실 먹고.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거의 다 배달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래요? 배달이죠. 거의 다 배달이에요. 실제로 쿠팡 같은 곳에서 광고하잖아요. 광고하는데 이번 달에 350만 원 드립니다. 막 이럽니다. 보너스 포함해서. 본 것 같아요, 그거. 350만 원이 4인 가정이 그 돈을 받는다. 우리나라 최저생계비가 지금 3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293만 원이에요. 최저생계비가 뭡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한. 근데 그 최저생계 하루에 12시간 일을 해도 하루에 10만 원 버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한 300만 원 평균 더 버는 분들도 계세요. 잠을 안 자면 됩니다. 15시간 일하고 20시간 일하면 더 받으시죠. 그 윤모 당선자께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120시간. 뭐 그러면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건강이 이걸 과연 평생 직장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거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 기본소득을 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가장 급박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청년들도 그렇고 예술인들도 그렇고 맞아.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한번 보편적으로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기본소득에 대한 복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거죠. 경제도 살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저희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가 이렇게 세를 불리는데 그 기여한 게 이 두 가지 환경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처음에는 운동본부 이렇게 재작년 12월 6일 날 발족을 했거든요.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까 했는데 나중에는 무슨 느낌이냐면 서울에 가면 뭐 이렇게 전철을 바꿔 타는 곳들이 있잖아요. 뭐 환승역이 있는데 뭐 교대역 이런 데 출근 시간에 가보면 내가 걷지 않는데 나는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난 전철을 타 있어. 사람들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있어도 나는 이렇게 가서 전철을 타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시골 사람들 잘 몰라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우리는 몰라. 살짝 공감 못했어. 출근 시간에 내가 안 걸어도 나는 앞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냥 집단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출범을 하는데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안 하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서 기본소득 합시다 하면서 우리를 뒤에서 막 밀어줘서 지금까지 온 느낌. 사람들의 열망이 뭉쳐 있다. 네, 그럼요. 막 뭐 손을 잡고 이거 꼭 성공시켜 주세요 하면서 뭐 성남에서 떡볶이집을 오래 했는데 이거 코로나로 문을 닫았는데 답답해서 여기 출범식 와봤다 하는 아주머니도 계셨고. 그 집 맛있나요? 떡볶이? 문을 닫으셨대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의 열망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 기국보는 전국적인 단위의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진 걸로 발전을 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은 다 지금 후원금 내고 계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냅니다. 네. 저분은 뭐 낼 수밖에 없는. 저는 참 이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경제대국 전 세계 경제대국 몇 인지 아세요 혹시 이은미? 10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10위권이에요. 네. 그러면 엄청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예전에 우리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일본을 경제력으로 거의 뭐 따라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대국인데 지금 우리 김세인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자 보면 진짜 중산층은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부자인데. 예, 그럼 과연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는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복지에 대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이진우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제 고민해야 돼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선진국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느냐? 복지는 지금 상태 정도로 유지하고. 그런데 우리처럼 고민하다가 복지 선진국으로 간 나라들이 있죠.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의 한 3배 정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OECD 평균 국가의 미치죠? 꼴찌입니다. 꼴찌. 네, 미치죠. 그리고 OECD 평균의 딱 절반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복지 수준이 12% 정도. 근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면 복지 수준 높이려고 그러면 증세해야 돼요. 기본소득은 증세 안 해도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는 지금보다 높이려면 증세해야 됩니다. 근데 이 증세를 해야 될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증세를 부담해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 부담률이 프랑스에 비해서 절반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나 이런 걸 그 부담하는 그걸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0%대예요. 근데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복지 수준이 한 뭐 2.5배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복지 수준이 거의 30%를 넘어가죠. 우리나라는 12%인데 거기가 국민 부담률이 45%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2배를 부담을 그때만큼 하는 복지도 거예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프랑스가 갔어. 우리도 부러워했잖아요. 그런 복지 선진국들을 해서 그 나라는 가봤어요. 그럼 그 국민들이 이렇게 부담을 많이 하고 복지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뭐 2.5배, 3배 육박하는데 거지들이 더 많다고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풍요롭게 살고 있느냐. 네. 그 프랑스 국민 인구의 13%가 지금 빈민층이에요. 네. 상당하네. 13%.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기본소득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프랑스에서 이 연구하신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여전히 거기는 공공부조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태반이래요. 빈민이지만. 그래서 왜 못 받느냐? 몰라서 못 받고 아는 사람들도 못 받는데 왜 그러냐? 공공부조라는 건 정기적으로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무능력한지를 증명해야 돼요. 호소하고. 저 너무 무능력하다니까요.
그래 일을 하면 안 돼. 일을 안 하면 되죠. 일을 하면 또 돈을 안 줘. 네.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존감이 정기적으로 음. 이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 나라들이 기본소득 실험을 한 거예요. 복지 가지고 안 된다. 캐나다도 우리나라보다 복지 수준이 2배가 높은 나라인데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2021년 6월 1일자 조선일보 보수 언론이죠. 거기에 캐나다 의회 사무관이 인터뷰한 게 나옵니다. 기본소득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 실험으로 만으로도.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도 복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복지 선진국을 뭐 갈 수 있어요. 자, 간다? 지금보다 2배 세금 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할 수 있나요?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세금 어렵죠. 2배로. 아니, 물론 일자리가 CEO들이 우리 AI 로봇 안 쓸래. 그냥 내가 돈을 덜 가져가더라도 그냥 우리 가장들한테 월급을 줄래 충분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을 자르고 있잖아요. 연 관리비 10만 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적은 임금을 받으시면서 힘들게 사시는 경비원을 우리 스스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연 10만 원. 연 10만 원이면 가족들 외식 때 충분히 먹지도 못해요. 4인 가족. 뭐 고기 뭐 10만 원어치 뭐 먹으면 뭐 금방이죠. 이거 아끼려고 많이 드시네요, 김 아파트에 4인. 네네, 4인. 아파트 경비가 아주 4차 혁명적으로 스마트해졌잖아요. 경비원들을 우리는 지금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CEO들은 어떻겠습니까? 코로나,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이제 뭐 탄소세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없었죠. 근데 이제 나타났어요. 네. 우리는 이걸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CEO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마크 주커버그, 뭐 미국의 이런 대표적인 CEO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만든 물건 누가 사지?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 뭐예요?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국가에다 요구하죠. 기본소득 관심 갖고 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금을 모아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실험을 하고. 근데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선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고요.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민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한 사람당 뭐 200만 원씩 주게 되면 그 돈을 허튼 데 안 쓰고 네. 자기 꿈을 이루는 데 쓸 것이다. 네.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 뭐 그렇게 되는 개념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기본소득 주면은 그걸 토토를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 중소기업이라든지 저희 같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을 하면 실업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잠깐 그 기간만 뭐 일을 하고 그냥 그만둬버리고 실업급여로 뭐 몇 달 맞아요. 생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대로 따지다 보면 그 실업급여는 진짜 최후의 수단에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걸 악용해서 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뭐 진짜 기본소득이 나오면 진짜 자기 꿈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부분일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태해지거나 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뭐 도박이나 유흥에 탕진할 것이다. 결국엔 그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 돈을 어떻게 쓰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몫이야. 원래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기여한 바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줘야 되냐. 일하지 않는 자의 먹지도 마라.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감을 때까지 이 사회에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 하죠? 화장실 가잖아요. 그 전기 쓰잖아. 맞아요. 화장실 우리가 쓰죠. 전기를 쓰면 한국전력공사라는 곳은 우리한테 비싼 전기를 받아가요. 물론 우리 좀 쌉니다. 아직 민영화가 안 돼서. 근데 기업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내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써서 낸 돈을 가지고 한전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싼 전기를 공급을 해서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쓰면 기업이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누워있으면서 뭐 하죠? 빅데이터 생산하잖아요. 21세기. 그쵸. 그래서 쿠팡이 먹고 살잖아요. SNS, 맞아요. 아마존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휴가를 가는 동안 기업에서 너 휴가 가니까 월급 안 줘 그러나요? 왜 휴가 가는데도 수당을 주죠? 휴가를 가면 우리가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나요? 이렇게 휴가 동안? 어디 펜션이라도 가서 그 지역을 살리고. 우리는 어쨌든 그냥 사회에 기여를 하고 살아요. 그 몫을 받자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몫. 근데 안타깝게도 그 몫이 얼마 안 돼. 진짜 연 100만 원도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좀 적극적이신 분들이 연 50만 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10년이 걸려서 할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면 우리나라가 경제 이 규모상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돈이고 증세가 필요도 없고 뭐 목적세 이런 거 도입 안 하더라도 지금 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이고 적어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적어도 아니 뭐 저기 뭐야 100만 원 받아가지고 그때 그랬잖아요. 성남시에서도 청년들한테 수당 준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데이트하고 아 데이트라도 해야지 활기를 찾죠. 뭐 꼭 학원에다만 써야 됩니까? 데이트하면서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데이트하면 동네 상권 살리잖아요. 이 돈 가지고 뭐 하나 둘이서 뭐 따먹게 하나? 아니면 그게 아니잖아요. 커피숍도 가고 맥주도 먹고 그게 다 우리 가장들 먹여 살리는 돈이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선진국은 다 현금으로 줬거든요. 그 돈 시장에 안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줬잖아요. 이게 전 세계 히트작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보수 언론들이.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깜짝 놀랐죠. 야,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기본소득 성격을 가진 걸 소멸성 지역화폐로 준 거야. 그래서 10만 원 받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18만 원 썼답니다. 맞아요. 오버하더라고요 항상. 예. 그렇죠. 그리고 착한 거야. 이것만 10만 원 넘었네. 딴 거 주문할게. 이러지 않았어요. 이걸에다가 자기 돈 8만 원을 내서 경제를 살렸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창의적인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전적인 거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기본소득은 그냥 우리가 누려야 할 돈이지 뭐 억지로 만들어낸 돈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뭐 저는 악용이라는 표현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내 몫을 내가 쓰는 건데 이 돈은 알아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수도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연 100만 원 나오면 일 그만두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죠? 맞아요. 연 100만 원이면 월 8만 원, 9만 원인데 그냥 이 돈은 사람한테 휴식이야. 10만 원어치 플랫폼 노동 하루 쉴 수 있어. 하루. 아니 그러니까 매일 일하다가 하루 그냥 친구 만나러 가고 아버지 우리가 다 몰아드릴게요. 그럼 한 달에 8만 원 그 뭐 외식비도 안 된다 그러는데 32만 원, 33만 원 아버지가 3일 쉴 수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하시는 분. 청년들은 3일 동안 자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예술인들은 연습을 하고 노래를 하고 창작을 하고 그럼요. 특히 예술인들은 저는 좀 먼저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범주형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컨텐츠에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저 지금 맨날 춤만 추고 막 뭐 홍대에서 막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분들 중에 대박이 나죠. 대박이 한번 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방탄소년단도 맞아요. 그렇고 미나리도 그렇고 뭐든 다 컨텐츠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창작을 해야 될 시간에 플랫폼 노동을 하고 그렇죠.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한 달에 30만 원이래요. 국가에서 한 달에 자기들한테 30만 원 주면 우리는 창작에만 막 호소를 하는데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돈을 주면 어떤 사람한테 활력이 되고 그럴 텐데 이걸 이제 악용을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생각도 제가 들더라고요. 이제 어느 가장이 있는데 그동안 집이 가난해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게 산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좀 많이 벌게 돼서 자녀들한테 용돈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이제부터 용돈을 줄게. 그랬더니 자녀들이 아버지 그 용돈 주다가 우리 가정 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막 걱정을 하시고. 네. 그냥 아버지가 당연히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우리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하니까 이렇게 용돈을 주는 건데 아버지 저 용돈 안 받을. 물론 뭐 자기가 이래서 한다 그러면 뭐 좋게 하겠지만 그런 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일을 안 하더라도 어떤 삶의 휴식을 주고 그다음에 노동자들한테는 협상권을 강화해주고 농사 짓는 분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서 쌀농사를 짓는데 여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꼭 그 재배하고 싶은 꽃이 하나가 있어. 그런 거 꽃이 한번 심을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예,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정도 돈밖에 안 돼요. 근로의욕 절대 감퇴시키지 않고요. 유현진 선수가 연봉을 200억을 받았어요. 200억 받다가 이번에 좀 더 받게 됐죠. 200억이 생겼어. 뭐하러 또 운동을 합니까? 근데 또 도전을 하잖아요. 더 받으려고. 사람은 다 도전해요. 성과를 내려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래서 플러스 월 10만 원? 뭐 50만 원? 50만 원까지 갈지도 저는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은 일을 그만둔다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좀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은 뭐 월급도 중요하겠지만은 본인의 그 쓰임새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 만족을 찾게 되고 얻어지는 건데 점차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허탈감을 갖게 될 거예요.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과연 나는 이 사회에 무슨 존재인가. 왜냐면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말씀인데 그래서 정부가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많은 공공의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서 기본소득 받으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소득은 큰 정부가 필요해요. 신자유주의자들은 작은 정부를 원하죠. 근데 이번에 정권을 이제 맡게 되실 분들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무조건 그렇게 가겠죠. 복지를 축소할 것이고 벌써 여가부, 통일부, 그다음에 공무원 수 줄이겠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제 민영화 시켜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기본소득을 위한 사실 저희가 투쟁본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요즘 들기도 하네요. 이거 잡혀가면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네, 잡혀가면 힘들어요. 네. 캐비넷이 열리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캐비넷 열리면 곤란하죠. 참. 잠깐 또 댓글 잠깐 오늘은 제가 좀 댓글 네, 좀 읽어드릴게요. 읽어주세요. 그 설경님이 미래 산업은 점점 노동력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노동을 통해 소득 창출되면 일자리 부족을 소득 분배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유혹하는 정치인들이 많다. 최유정 씨도 재밌게 잘 보고 있다 응원합니다. 네. 해주셨고요. 성형님이 또 기본소득은 국민이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이 누릴 권리로 특정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자체가 민주공화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얘기도 좀 해주셨고요.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성경의 말씀은 무노동자를 경시하는 입장이 아니고 노동의 신성함을 말합니다. 노동이 왜 신성하냐고 하냐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개인이 먹을 만큼 먹고 남은 것은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베풀기 때문에 신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설경영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저희가 열띠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네. 댓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연예인이신가요 혹시? 연예인보다 조금 예뻐요? 더 일단 잘생기신 분이에요. 남자군요. 좀 대단하신 분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특별한 손님 바로
천호성 교수님. 우와! 아유, 에이, 말도 안 돼. 거짓말 하지 마. 에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천호승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오셔. 그러니까요. 잠깐 아니, 저 원래 좀 잠깐 졸아가지고 꿈꿨나? 요즘 뭐 선거운동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 바쁘실 어떻게 텐데. 여기로 오셔요. 진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또, 아니, 오늘 만우절 아닌데요. 거짓말. 아 맞다. 아 제가 깜빡 졸아가지고. 아니, 오셨으면 네. 혹시 같이 모셔서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한번 지금 보셔야겠는데요. 불러볼까요? 네. 천호성 교수님 네, 불러봐서 알겠습니다. 나오시면은 하고 안 나오시면은 저희끼리 음악 좀 깔아주세요. 이야기 그래서 이어가는 배경음악 걸로.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거. 여기가 TV는 사랑을 싣고. 여기가 저 전문 방송국이 아니고요. 예, 하나 저희- 둘 셋 하면 천호성 교수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천호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 진짜 와, 깜짝이야. 이렇게 좀. 와, 네. 어이구.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손님 오셨는데 네. 그 교수님과 또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교수님 요즘에 예. 선거운동 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솔직히 말해서 힘이 들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고맙습니다. 어차피 출사표를 던졌고 기왕에 하는 일이라면 즐겁고 유쾌하게 하려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뛰고 있습니다. 저도 교수님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연구하고 공부도 해봤는데 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꼭 건승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기를 바라시고요. 그 천호성 교수님도 그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네, 저희 상임 상임 대표님이시죠? 대표 교육청소년본부. 네, 네. 네, 교육청소년부 상임대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 그 얘기를 좀 잠깐. 네네네네. 예 맞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좀 붙어주시겠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기본소득 그 국민운동 본부에 학생 청소년, 교육 청소년 그 본부 본부에 상임대표시죠. 상임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현상을 보면 가장 지금 이제 그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 인구 절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니까 교육 그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그 학교 교육 또 이 교육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마 전국 최초로 그런 걸 제안했을 거예요. 전라북도 제가 교육감이 되면 전라북도 아이들에게 지금 학교 밖 아이들까지 포함해서요. 기본 수당, 교육 기본 수당 형태로 연 30만 원을 지금 공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고요. 그 틀에서는 여기 김세준 교수님도 계시지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 여건과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기본소득이 학교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마 중요한 어떤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특히 전라북도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제안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라북도는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도시입니다. 예. 특히 오늘 여기 군산 교사모 방송인데 군산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최근에 조금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뭐 자동차 업계랄지 선박 업계가 떠나가면서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지역이 우리 군산 지역이고 이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생 때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뭐 재원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연구를 좀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지금 그 교육수당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지금 이제 아동수당으로 국가에서 네. 10만 원씩 8살까지 주기 때문에 네. 8살부터 출발해서 고등학교 1학년이죠. 예. 8살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러니까 8살부터 고3까지. 네.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만 대상인 거예요? 아니면 학교 밖 아이들까지도? 전라북도에 있는 그 나이에 해당되는 학교 밖 아이들까지를 그러니까 모든 그렇습니다. 청소년기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다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라북도에 한 1,500명 정도의 학교 밖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네, 네.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거를 현금으로 안 주고 네. 뭐 상품권으로 줘서 어떻게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네,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신가요? 저희 사실은 정책팀에서 이 내용을 나누면서도 상당히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금을 아이들 통장이나 아이들 카드에다 넣어주는 방안을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돈이 단순하게 돈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그게 금융 교육이랄지 소비자 교육이랄지 이런 쪽으로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돼서 그게 활용되길 바라는 거 하나고요. 또 우리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그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바우처 형태랄지 또는 다른 지역 화폐 형태로도 좀 보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시행해 가면서 디테일하게 연구도 좀 해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네요. 우선은 처음 시작은 뭐 제한을 두지 않고 어디서든 쓸 수 있게 하되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보완해 나가겠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게 어쩌면 이게 그 기본소득의 그 범주형 기본소득이네요. 쉽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네. 김서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런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어린 학생들한테부터 기본소득. 이걸 체험을 할 수 있게 사실 해서 우리가 기본소득 도입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들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친구들 때문에 이런 걸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청년들한테 돈을 주느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내 자녀한테 뭐 100억의 재산을 물려줄 상황이 된다. 그럼 난 고생시킬 것 같아. 내가 이걸 너 물려줄 텐데 너는 고생해. 그래가지고 네가 뭐 땀 노동의 대가를 알게 되면 물려주마. 근데 우리는 지금 100억의 자산을 물려줄 게 아니라 고통을 물려주게 될 거예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그럴 때 우리는 잘 먹여야죠. 앞으로 고생할 텐데.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사실 미래 세대들이 체험을 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투표권을 갖게 됐을 때 정치권들을 압박하는 그 실제 체험한 세대가 돼서 그 실현해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벌써 교육 현장에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현상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도 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대학생들도 여유가 없으면 취업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면서. 네. 근데 청소년들이나 뭐 대학생들 중에서도 졸업반들은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데. 근데 교육 현장에서도 또 가정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막 성적도 막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걸 보면 그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 같아요. 기본소득으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공평하게 우리가 같이 몫을 같이 이렇게 뭐 써보고 그러면서 이 공정이란 그 대동세상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한다 그러면 저는 정말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소득도 이제 정착되어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네. 청소년들이 그걸 미리 겪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성인이 됐을 때 네.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부모님께도 이렇게 기본소득을 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부모한테도 영향이 네, 미치게 영향, 되고 네. 아주 좋은 것 예를 들어 같습니다. 좀 자유롭게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이 꼭 개인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경우는 학교 아이들끼리 뭐 5명이 연합해서 평소 같으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면 뭐 적게 볼 수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는 큰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드론 같은 걸 좀 사서 뭘 해보고 싶다 했을 때 맞아요. 가격이 좀 많이 가면 우리 학교는 뭐 5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드론을 하나를 사서 같이 그걸 공유해 가면서 정말로 필요한 그 돈이 아니면 그런 것을 해볼 수 없는 경험들을 해보는 교육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는 완전 거죠. 산교육이네요. 산교육. 네, 그래서 좀 가능하면 뭐 생활과 밀착도 좀 시키고요. 사실 경제나 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그것을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뭐 생산, 소비, 뭐 판매 이런 것들을 책 안에서 배우지 몸에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하기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학교 교육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간에 우리 교육에서 많이 비판을 받았던 어떤 붕어빵 찍어내는 그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좀 탈피해서 이런 자율성이 주어지는 이런 거.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뭐 새로운 도전들도 해볼 수 있으니까 이 돈 가지고는 도전과 모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좀 접목을 시켜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좀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사실 이제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정책이든지 그걸 악용하거나 뭐 잘못 활용하는 부분들은 소수 존재하지만 더 큰 긍정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기본소득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아이고 교수님 오시자마자 끝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좀 아쉬워서 좀 그럼 노래라도 한 곡 그러니까요. 하세요. 갑자기 노래를? 아쉬워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시간이 저희가 많이 됐네요. 네. 김세준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 교수님 저는 말씀하시는 걸로 정말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나눴는데 기본소득은 우리 권리입니다. 누구한테 달라고 이렇게 애걸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권리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와, 멋있는데요? 박수 한번 그러게요. 저 오늘 일정을 하면서 특히 김세준 교수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특히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가장 권위 있는 분이십니다. 이 교수님께서 우리 지역에 오셔서 우리 여러 가지 방송도 해주시고 또 저를 또 응원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실 말씀도 있으셔서 제가 어떤 일정보다도 여기는 꼭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부안에 갔다가 오늘 좀 일정이 좀 늦었는데요. 이 방송하시는 시청자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려울 때 우리 주변도 한번 성찰해보고 다시 우리가 어떤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들은 우리가 더 확실하게 멀리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평소에 우리 교사모 방송에서 다양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해내는 방송으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말씀 들었고 오늘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오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멘트 제가 준비했는데요. 지금의 기본소득은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꽃이 피는 계절이 왔잖아요. 이 기본소득도 언젠가 꽃이 피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